한국이 하는 건 중국이 하고 오히려 더 잘한다. 중국은요, 천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이런 경직된 사회와 그럼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첨단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는가? 싸가지 없는 인재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간 지가 4년 차입니다. 2022년 말에 베이징에 갔고요. 그래서 코로나 봉쇄 기간에 끝 무렵에 가가지고 그 이후에 중국의 기술 발전의 여러 핵심 단계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본 다음에 지금은 그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국의 첨단 산업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바링호, 주링호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90년대생, 80년대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릴 때에 현대차, 삼성전자, 스마트폰, 노트북 이거를 일상적으로 보고 선망했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현대차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 중에 하나였고 택시도 다 그걸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제일 고급 제품이었고 그걸 쓰는 친구들이 집이 좀 부유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링링호 2000년대생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친구들이 한국 브랜드 뭘 아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가 쓰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친구들 향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세대에 썼던 잊혀진 제품.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여전히 중국에서 제품이 있죠. 그만큼 중국에서는 이 삼성, 현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중국 국산 첨단 기술 제품이 그만큼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변에 한 사례를 아는데 5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다 사업을 같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3명은 90년대생, 그 다음에 2명은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업가들 분들인데 이 친구들이 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5명이 똑같이 차를 고르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대생들은 뭘 고르냐면은 바로 BYD의 고급 라인인 양왕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한 2억 원 정도 하거든요. 아니 중국의 전기차 중에서 2억 원짜리 아무도 그걸 살 생각을 한국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힙하고 그게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그분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위에 있을 때 주링호, 빠링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요즘 BBA를 사겠다. 그러면 이제 2000년대생 이후 출생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촌스럽다. 옛날 로망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BYD 양황이라고 하셨나요? 양황입니다. 양황? 그럼 이제 그거는 제네시스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이제 차 산다고 했을 때 네. 나 제네시스 살 거야 하면 좀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 기술에 이제 그만큼 올라왔다. 약간 이런 느낌하고 약간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독산 3사보다 훨씬 높은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쭉 드리는 건 뭐냐면 중국의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자국 첨단 기술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치로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빠르게 첨단 기술 영역에서 1위 기업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DJI입니다. 드론 영역은 지금 거의 민간에서 85%가 DJI에 점령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생각해 보면 초기에는 테슬라가 분명히 어떤 틀을 만들었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의 확장이라든지 고급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 순수 전기차로 보게 되면 점유율 64%가 중국이죠. 그 와중에 지금 프리미엄 라인들이 점점 치고 올라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이징 모터쇼가 이달 초인가요?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와가지고 본 다음에 다들 충격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저가 그리고 이 양산 보급형 이런 거에서 우리가 관심을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고급 라인, 프리미엄 라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되게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엔비디아의 칩 있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AI 반도체는 뭘 하냐? AI 모델의 훈련 그리고 추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 모델을 탄생시키는 것과 이걸 서비스하는 두 가지 영역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중국에서는 이런 AI 반도체를 만들 힘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95%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난해 한 몇 프로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네요. 55%가 떨어졌습니다. 절반을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1%가 국산입니다. 화웨이가 만든 칩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다들 좀 의아해하는 거예요. 중국의 AI 칩이 그 정도야? 당연히 수율 엄청 낮을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찍어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우리는 대신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남에 만드는 그런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데 데이터 센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AI 반도체 넣을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 충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D램이랑 낸드 플래시 영역에서도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들, 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만만해 보였지만은 지금 점점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낸드 플래시는 전 세계 점유율이 한 12%까지 됐나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고 또 잘하고 있지만 이 추격해 오는 중국의 힘, 특히나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응하는 우리 전략도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서울대 공대 이정동 교수님이 한국이 하는 건 중국이 하고 오히려 더 잘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지.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미국이 벌어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팔지 못하는 시장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전부 평행선을 달리는 주요 첨단 기술 산업에서 그 핵심 분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거의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이 갖고 있는 이 값싸고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이 제품들이 미국에 의해서 차단된 시장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득을 얻고 있죠. 그런데 이런 판도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 유통기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하나 유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의 기술 산업 트렌드를 반드시 세밀하게 와치해야 된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가가지고 어떤 표준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에 대응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상대로 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은 조절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른 거죠. 지금 이제 파티할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아까 DJI 언급하셨는데 사실 옛날에 이 방송 장비나 촬영 장비 하면은 그 일본 제품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DJI가 다 대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말씀해주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거에 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너무 좋은 걸 짚어주셨는데 DJI가 민간 기업일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미국의 제재 대상인가 아닌가 맞죠. 사실은 그렇죠. 범 제재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DJI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 상당히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 정서에. 그런데 지금 보면 DJI의 촬영 장비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 많이 되고 있죠. 다들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유니트리,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회사의 로봇들이 한국의 매장에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옛날 같은 민간 기술 제품 그쪽을 중국에서 온 거를 우리나라가 과연 용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위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정서를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어떤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실제로 너무 빨리 앞서가거나 대체 불가하여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적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은 중국의 첨단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중국이 지금 새롭게 제시하는 어떤 길이나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원래 가성비 제품에서 어떤 가격은 저렴한데 첨단 기술까지 갖춘 이런 정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럼 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앞부분에 이렇게 요약해 주셨을 때 중국이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저가가 아니라 뭐 퀄까지 좋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 굉장히 그게 정확한 말씀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미국이 슈퍼카를 만들어요. 그럼 중국은 뭘 만드냐? 보급형 스포츠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단순히 가격이 엄청 싸요. 싼 게 비지떡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값은 정말 싸요. 그런데 성능은 꽤 괜찮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의 공통점이에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이번 딥시크가 V4를 지난달 24일에 출시를 했죠. 그런데 딥시크 V4가 할인가 기준으로 하면은 GPT 5.5의 몇 프로가 될 것 같으세요? 할인가 기준으로 하면 한 10%? 3%입니다. 3%요? 네.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 GPT를 쓴다, GPT 5.5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다른 업자가 나타나가지고 GPT 5.5보다는 안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거기 한 80%, 90%까지는 근접해.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뭘 쓸 거야? 이거 3만 원인데
하면 뭘 10분의 쓸까요? 1도 안 되는 가격에.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런 거가 중국이 지금 현재 첨단 기술 영역에서 계속 전개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첨단 기술 발전을 장기간 계속 이뤄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진짜 단순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목표, 그 다음에 아주 변칙적인 우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 일종의 천재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은 언제나 정책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딱 잡고 나면은 전기차 세계 1위 만들겠다 하면 그냥 그게 목표인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숫자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2020년에 중국 전기차 국가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2025년에 그 판매 점유율을 한 20%까지 끌어올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잊히는 거 아시죠? 2019년에 우리도 미래차랑 그 다음에 사실상 AI 반도체 전략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시했던 숫자가 우리나라 펠미스가 그 당시 아마 1.6% 정도일 거고 그럼 그걸 10%까지 올리고 싶다. 그 다음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시했을 거예요. 또 미래 자동차에 있어서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의 비율이 이만큼 올려야 된다. 그러나 누가 그 숫자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게 바로 중국이랑 우리의 정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중국은요 하나의 숫자를 뱉었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목표인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어떻게 장애물을 해결해 나갈까라는 부분에서 중국이 너무나 우회로를 잘 찾습니다. 우회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체제 찾기. 예를 들어서 이 아니면 잇몸으로 반도체 영역에서 미국의 최첨단 장비를 못 들여오게 하니까 DUV 이용하고 후공정 이용하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율을 희생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만들어냅니다. 그럼 대체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화웨이 칩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대체제를 찾아서 우회한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레인을 바꿔서 경쟁한다라는 말을 최근에 중국이 많이 쓰는데 보통 차선을 변경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경쟁의 어떤 단계를 뛰어넘거나 경쟁의 방식, 리그를 아예 옮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경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AI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존에 말씀하셨다시피 초고성능 파라미터로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만드는 초고성능 AI 누가 똑똑한가 이걸 다루는 어떤 경쟁에서 누가 가성비 좋게 만드는가의 경쟁으로 빠르게 딥시크를 통해 시프트했죠. 물론 이게 그 당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딥시크가 등장한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중국이 그 흐름을 읽은 것만은 사실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산업에서 2009년부터 빠르게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왔는데 중간에 하이브리드 단계를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보통은 하이브리드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죠. 모든 첨단 기술이 중간 단계 필요하니까. 근데 중국은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바로 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은 레인 바꾸기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은 분들한테 꼭 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중국은 이렇게 경직된 사회고 목표가 선명하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건 군대나 다름없는데 과연 여기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과연 여기에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가? 엄청 어렵죠. 그러면 이 활력을 찾게 하는 인센티브를 살리는 거, 그 불씨 어떻게 만든 시장 흔드는 거예요. 시장을 흔들려면 보통 중국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하나는 대여 푸는 겁니다. 삼성, 현대 1세대, 그 다음에 애플 그리고 테슬라 2세대. 얘네 다 뭐 하는 거냐면 그 중국 시장에 들어와서 점유율 엄청 많이 가져가고 돈 엄청 많이 법니다. 대신에 이 회사들이 이 시장 경쟁 안에서 기준을 세워줘. 이만큼 해야 된다. 글로벌리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다. 알려주는 거. 중국 기업들이 충격을 받고 살아남으려고 헤엄을 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옥석 가리기입니다. 중국에서 보통 두 가지 기업이 있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그냥 뭐 알아서들 살고 있는 기업.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얘기하는, 국가가 키우고자 하는 산업 방향에 종사하는 기업들. 그런데 국가가 말하는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지금 휴머노이드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영역에서 그 들어온 그 기업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 모든 걸 지원해줘요. 인재부터 시작해서 리스크 자본, 그 다음에 모든 것 정책, 규제 이런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크고 배가 부르면은 밥값 하라고 해요. 밥값 하라고 하는 게 바로 2차 오디션, 옥석가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BYD 같은 그 가격 인하 경쟁을 너무 지나치게 부추긴 회사들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회사들이 탈락을 하죠. 중국에서 AI 모델 1,500개, 2,000개 가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에서 국가통신사가 서비스한다라고 제시하는
그 AI 모델 플랫폼 안에는 300개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휴머노이드 회사도 비슷하게 앞으로 흘러갈 겁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휴머노이드 회사가 나오고 부품 관련사에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중국 안에서 다들 진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 그 안에서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이 들어오고 내가 당장 잘릴 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생존 본능이 혁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이 우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한 요소가 규제입니다. 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재. 근데 인재인데 규제는 보통 천재랑 좀 다르죠. 제가 중국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인재입니다. 너무 대단해서. 중국 같은 이런 경직된 사회와 모두가 룰을 따르고 심지어 모두가 암묵적인 룰까지 고민하는 사회에서 틀을 벗어난 인재가 살아갈 곳은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중국에서 이런 모든 이 전략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는 천재 기업이 앞장서 가지고 새로운 루트를 뚫는 거. 그러니까 비범하게 우회로라는 그러니까 목표를 가는 우회로를 운전해 가는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규제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규격이나 기존의 룰에서 많이 벗어나 가지고 스스로의 천재성, 국가가 인정해 주는 그 능력 하나를 100% 발휘를 해요. 량원펑이 딥시크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 과연 얼마나 마음대로 행동할까요? 상장을 계속 안 하겠다 해가지고 투자해 주겠다는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좀 더 이제 키워야 되니까 상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평가받냐면 한 500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아요. 그럼 클로우드 뭐 이런 데랑 비교하면 한 4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기쁠 것 같잖아요. 그 본인 자체가 딥시크의 한 9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나겠죠. 근데 별로 신나하지도 않고 잘 안 팔려고 해요. 알리바바랑도 얘기하다가 뭐 잘 협상이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싸가지가 없네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인재를 중국이 첨단 기술의 병목 구간에서는 엄청 중용합니다. 이런 사람들 감당해내요. 저 친구가 칼춤을 추고 있고 저 친구가 미쳐 날뛰는데도 박수 쳐주는 겁니다. 왜냐? 저 친구가 있어야 이 비범한 실행자, 운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어야 우리가 목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뀌지 않는 목표, 거기까지 가는 우회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간극을 메우는 엄청 훌륭한 운전자. 이게 지금 중국에서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어떻게 보면 장기간 혁신이 가능한 비결이라고 저는 좀 거칠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면 그럼 이 체계가 돌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뀌지 않는 국가의 목표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인프라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파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 중국의 거대 시장을 생각해보면 2018년부터 시장 규모만 따지면 사실 소비자 기준으로는 미국을 앞섰겠죠.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우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뭐 이게 가능하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시장을 누굴 위해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국가가 기술 어떤 방을 딱 간다라고 하면은 모든 국민이 자국 기술 기업 거를 막 사주고 기업들이 다 그렇게 응원해주고 리스크 자본들이 막 돈을 넣어줘요. 이런 것들이 국가가 명확하게 목표를 세웠고 국가의 목표는 안 바뀔 거라는 걸 아니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 엄청난 역할을 발휘하는 거고 또 비슷하게 제조 역량 같은 클러스터 이런 거. 그러니까 제조 역량이 사실상 국가의 경제 성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중국이 빠르게 다 갖추는 이유도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중에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규제, 네네. 규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면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공계 인재를 양산하는 최대 공장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도대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네. 사실 엄청 긴 얘기인데 저는 원래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재밌는 포인트 몇 개를 찍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중국이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 숫자가 한 1,200만 명, 최소 1,100만 명까지 유지가 됐었죠. 그중에 절반이 이공계입니다. 5,600만 명 이공계 대학생 퇴졸자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엄청 큰 숫자죠. 그 다음에 박사로 좁혀서 말하게 되면 한 8만 명 정도가 1년에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거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이공계 관련해서 이렇게 거대한 인재풀이 있다. 양적으로 굉장히 우월합니다. 그럼 질적으로 우월하냐 아니냐를 얘기했을 때에 중국은요. 천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1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0살 초반까지 완벽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요즘 들어서 더 아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AI 시대 이런 식으로 기술의 돌파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인재가
빨리 많이 필요한데 최고급 인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녹슬지 않은 뇌를 가진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요 구간에서요 애들이 빠르게 천재 트랙을 집약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칭화대가 만들고 있는 이 수학천재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각 고등학교마다 이 특별반 형태로 보통 개설되거나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는 그런 곳이 한 50곳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 전까지 없던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럼 중학생들이 전일제로 칭화대가 제공하는 최고의 천재 육성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는 뭐가 있냐면 15살에 학부에 들어갈 수 있는 소년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7개 대학이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얘기하는 일찍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15살 정도에 되는 천재 소년들이 실제로 학부 과정을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들어가 밟는 거예요. 근데 이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확인한 바로는 중국 허페이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의 소년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원이 한 200만 명 정도라고 했어요, 매년. 지금 400명 가까이 된대요. 그럼 4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천재들끼리 쫙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막 커가는 거예요. 단기간에 최고의 인재가 돼서 사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중국의 천재 기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CEO를 추적해 보면 소년반, 뭐 중국의 천재 교육 과정을 거친 분들, 그리고 중국 대학의 최상위 뭐 1%를 위한 천재반 출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그 너드 기업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천재라는 게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슨 로봇 만들듯이 천재를 후천적으로 길러낸다는 개념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개성이 좀 말살될 수도 있고 좀 비인간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송 PD님이 충분히 이런 의문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천재가 어떻게 육성되는지에 대해서 하버드대의 이 천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이 다중지능인가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쓰신 그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천재들을 잘 추적 관찰해 봤더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 어떤 뭐 이렇게 작은 도시나 뭐 외딴 곳에서 그 퍼센티지죠. 그러니까 어떤 인구의 어떤 비율로 타고난 천재들이 있겠죠. 지능이 타고나게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존재하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태어나죠.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언가에 몰두하게 된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자동차, 뭐 전구, 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을 연구하겠죠 스스로.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냐면 모든 타고난 지능을 가진 천재들은 일정 나이가 되게 되면 대도시로 와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하고 모여 살려고 한대요. 천재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인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또 천재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자연적으로 원래 일어나는 건데 중국은 이걸 양식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으로 한 거죠. 양식이네요. 양식이죠. 중국은 그냥 그래 당연히 천재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지. 그리고 얘네는 당연히 인구의 어떤 퍼센티지에 맞춰서 1% 정도가 천재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엄청 열심히 10살 때부터 발굴해서 영재반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하고 걔네가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는 천재들끼리 다 모아넣어가지고 걔네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는 양식으로 한다. 근데 이게 과연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한 부분에서 법칙에 아주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